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한 여성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남편의 아내이자 시아버지의 며느리이자 누군가의 간병인이 되어야 했던 그녀의 이야기.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을 끝내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 혹은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시댁을 떠올리면 오장육부가 뒤집히고 분노가 치미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분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어떤 일로 제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들어봐 주세요. 제 나이 29세에 새로운 곳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와 3년의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일하던 곳은 물류센터 창고였어요. 남편은 지게차를 운전해서 물건을 상하차하는 일을 했고 저는 전산 기록을 하거나 창고 정리와 같은 잡다한 일을 했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사랑하게 된 남편과 예식을 생략하고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사는 사람이라 결혼식 자체가 사치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인사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와 둘이 살았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친정집이 따로 없었고 남편도 오래전부터 혈혈단신으로 살아와서 결혼 승낙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네요. 그이는 성격이 아주 유하고 선한 데다 친절함이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그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물론이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에게 과분하고 멋진 사람이었네요. 그이와 혼인 신고를 하고 방 2칸짜리 전세방을 마련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중고로 구입하고 식기와 집기는 제일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죠. 남편과 저는 5년 안에 2억을 모아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어요. 누군지 모를 노인은 남편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답니다. 내가 너 찾는데 몇 달이 걸렸다.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당장 나가요.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봤으면 깍듯하게 인사부터 할 것이지. 어디서 언성을 왜 임마.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 살아도 이 애비 손바닥 아니야. 시끄러워요. 찾아온 이유나 말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사라지라고요. 이 자식이 성질 여전하구먼? 노인은 시선을 저에게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며느리인가 보군. 특출나 보이진 않지만 야무지게 생겼네. 반가워. 며느리. 저는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를 보고 놀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으며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죠.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못 본 걸 본 것 마냥 그게 놀랐나. 대충 상황 보니 현식, 간할 저승간 사람으로 소개한 모양이네. 내 말이 맞지? 아니요. 그러니까. 며느라, 쫄지 마라. 앉아서 밥이나 먹으니까. 며느리, 나 배고프네. 한 상 차려줄 수 있겠나? 네, 준비할게요. 아버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시아버지와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밥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으며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저 사람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아버지라는 말조차 아까운 인간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무시해버려. 여보,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을 그냥 내보내?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좋게 대화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시아버지를 노려보다가 이내 제 손목을 놔줬습니다. 그래서 전 주방에서 간단히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접시에 덜어 상을 차렸어요. 처음 본 시아버지는 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며 저에게 손맛이 좋다는 칭찬을 하셨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본론으로 넘어가 남편에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현식아, 나 돈 좀 줘라.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이 애비가 다음 달에 큰 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2배로 갚아줄게. 결국 돈 때문에 들어온 거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또 돈을 줄 것 같으세요? 사기치고, 도박하고, 여자 끼고, 술 마시는데 흥청망청 돈을 쓰는 양반한테 제가 주머니를 열겠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밥 다 먹었으면 그만 나가세요. 이놈의 자식이. 안 본 사이 성깔이 훨씬 더러워졌네. 야, 이놈아. 다음 달에 이 애비가 2배로 갚는다잖아. 잔소리 말고 빨리 1,000만 원 인출해서 가져와. 상황을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의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과 유흥에 쓴다는 남편의 말을 듣자 왜 그동안 시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말했었는지 알 것 같았네요. 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시아버지는 바로 저희 집에 벌러덩 누우시며 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옷을 벗었더니 팬티 바람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답니다. 물론 남편이 보내려고 큰 소리치고 밀쳐도 봤지만 강력본드처럼 착 달라붙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이는 머리를 쥐어짜며 제발 꺼져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시아버지는 돈만 주면 나가겠다고 말하며 여유있게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우셨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사과하며 곧 시아버지를 쫓아낼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이가 돈을 주려는 건가 싶어 신경이 쓰였는데 이틀 뒤 그이가 시아버지에게 건네준 건 돈이 아니라 은팔찌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도박장 운영 및 도박 그리고 사기죄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그이가 직접 담당 형사한테 신고를 해서 잡혀가게 만든 거죠. 시아버지는 대비를 감옥에 보내는 아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며 쌍욕을 하셨습니다. 이 빌어먹을 개 호로 자식아. 넌 이 애비가 꼴랑 돈 1,000만 원 달랬다고 경찰에 신고했냐? 아버지가 저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지는 알고 계세요? 말해 뭐합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제발 좀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 꽤 오래 있어야 한다니까 아예 거기서 말년까지 쭉 보내시라고요. 이봐요, 아버지. 이번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마지막인 줄 아세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으란 말이에요. 저런 폐리나 같은 자식. 너 같은 놈은 똥물에 튀겨 죽여야 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잡혀가지만 다음에 기필코 널 씹어먹고 말겠어. 애비가 제대로 된 참교육 해주겠다고. 시아버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순한 양이 됐답니다. 이윽고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떠나셨고 남편은 저에게 이런 몹쓸 일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런 놈픽이어서 죽었다고 말했어.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아니야, 당신한테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아버님이 저런 분이면 나라도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잘했어요,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저 인간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아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테니까 걱정 내려놓고 살자. 그렇게 시아버지의 등장부터 퇴장까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걱정을 내려두고 남편과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깨볶는 신혼으로 재밌는 일상을 보냈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누워 계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화들짝 놀라 소리를 꽥 질렀답니다. 깜짝이야. 아버지, 아니 아저씨. 여긴 또 왜 온 거야? 당장 나가.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감옥에 계실 분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남편이 고성을 지르자 시아버지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미안하다. 비밀번호 알아내는 데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따고 들어왔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형 집행정지 판정을 받았다. 현 씨가 이 애비가 간암이라서 감옥에서 나가란다. 치료해주기 싫으니까 나더러 알아서 치료를 받든 인생을 하직하든 알아서 하래. 이 애비가 너무 힘들구나. 간암? 그래서 뭐? 나더러 당신 살려달라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왜 살려내겠어. 밖에 나가서 암으로 하직하든 객사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아, 내가 많이 미웠나 보구나. 그런데 현 씨가 이 애비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용서받고 싶구나. 내가 여기 온 건 나를 살려달라고 구걸하러 온 게 아니다. 너에게 사과를 하고 떠나려고 온 거야. 시아버지가 얼른 목소리로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용서, 사과 다 필요 없어. 당신 얼굴 안 보고 살게 해주면 그게 사과니까. 당장 일어서 내 집에서 꺼지란 말이야. 이 사기꾼 노인네야. 그이가 소리를 지르자 제가 중간에 끼어 말렸습니다. 여보, 차마 아버님 아프시다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고. 여보, 아픈 부모를 모른 척하면 나중에 당신도 후회할 거야.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자고. 당신 마음이 심하게 다친 건 알지만 이런다고 해서 당신 기분이 풀리진 않잖아. 당신은 빠져. 저 인간이랑 하루라도 엮이면 고달프다고.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빠져줘. 그럼 이렇게 하자. 아버님을 병원에 모셔드리고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게 해드리자. 그리고선 만나든 말든 하잔 말이야. 일단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주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하고 입원시켜 드렸답니다. 시아버지의 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간이식을 하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감히 이식 수술을 해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비라도 지원해 드리자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더군요.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은 시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데다 몸까지 빼짝 말라서 숨을 힘들게 쉬고 계셨어요. 아들아, 현 씨가 내가 잘못했다. 널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고 평생 너를 속이고 돈만 갈취했구나. 이런 애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예비가 저승에 가면 꼭 너에게 저지른 벌 받도록 하마.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진짜 고통스러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죠. 멍청한 인간아,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이게 다 당신이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늘이 당신을 벌한 거라고. 나도 안다. 현 씨가 이런 못난 애비가 뭐라고 더 할 말이 있겠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아들아. 됐어. 당신이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난 계속해서 당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할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저승으로 떠나. 그래. 그렇게 하마. 아들아. 그만 가거라. 며느라, 너도 그만 가봐라.
이 애비가 너희들 얼굴 보면 살고 싶어져. 나 혼자 편하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거라. 시아버지는 인생을 포기라도 했는지 약한 말씀을 주저리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은 오래 고통스러워할 거래.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병마와 오랜 시간 싸우다가 저승을 가든 살아남든 할 거래. 그런데 이 애비가 기운이 없어서 병마를 이길 자신이 없구나. 그냥 고통 없이 떠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지. 당연하지. 당신이 나한테만 상처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상처 줬잖아. 나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10분의 1도 느끼지 못했는데 쉽게 하늘에서 받아주겠어. 그이가 선을 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제발 그만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 지금 항암제 맞고 엄청 고통스러우실 거야. 괜히 더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그만하고 나가자. 세아야, 며느라, 난 괜찮다. 내 아들이 날 실컷 욕하고 원망하게 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약한 모습으로 사과를 하셨고 남편은 분노하면서도 슬퍼했습니다. 그이의 눈물을 보았을 땐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물론 저도 따라가서 시아버지의 상태를 살폈다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몸 상태가 급속도로 더 나빠지는 게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감히 이식하라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아버지 살려주면 다른 삶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뭐, 너 지금 간이식 해주겠다고 말하려는 거냐? 됐다.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이식을 받겠냐? 난 그냥 고통스럽게 떠날 테니 상관 말아라.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아버지 보내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하게 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이식해주면 똑바로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버지, 당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일일이 사과하시고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닌 도움되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이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살려주겠다니? 아들아,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 같은 놈을 살리겠다는 거냐? 제발 그러지 마라. 난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그냥 놔. 죽어라.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살아남아서 당신은 저지른 대가 치르라고요. 새 인생 살아서 나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남아달란 말입니다. 현씨가, 그래, 내 말대로 나에게 살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하마. 내가 사기친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용서 빌 테고 남을 돕고 선행하며 살겠다. 너에게 아버지다운 모습 보이며 살도록 하겠다. 현씨가, 솔직히 나 살고 싶다. 네가 날 살려준다면 다른 사람이 될 테니 살려다오. 남편은 그렇게 증오하던 시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진작 검사를 받아 이식이 적합하다는 걸 저희 부부는 알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야.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하겠다고 말해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네요. 저는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다가 남편이 등을 쓸어주면서 잘 결정했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사흘 뒤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나란히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답니다. 그이는 시아버지한테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이 말에 무조건 알겠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곤 수술실 앞에 홀로 서게 된 저는 두 부자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몇 시간 뒤 수술을 끝내고 나오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사람 모두 무사하다고 했어요.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입원 치료를 더 받으면 될 거라고 하셨죠. 병실로 도착한 두 부자는 나란히 누워 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먼저 깨어났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조금 욱신거리네. 수술은 잘 됐대. 당신도 아버님도 무사하대. 이제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 지켜보자고 하셔. 그런데 아마 두 사람이 똑같이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여보, 정말로 고생 많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한 걸 믿고 당신과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진심으로 미안해. 아니야, 나라도 당신과 같은 결정했을 거야.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잖아. 아주 잘한 일이니까 괜한 말은 그만해. 남편이 깨어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시아버지는 가득히 미소를 뽐내며 남편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고맙다. 두 사람에게 내 목숨 빚지게 됐구나. 아니, 난 이제 진짜로 새 사람이 될 거야.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다시 태어나셨으니 예쁜 인생 사셔야 해요. 많은 노인네를 살려준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결심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이제 퇴원만 하면 걱정 근심 따윈 없을 줄 알았어요. 몇 주 뒤 두 부자가 함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일하는 건 무리라 제가 혼자 일을 했고 그이와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식사와 약을 먹으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면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제 남편은 더 말라가고 거동하는 게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간이식 수술 후 일어나는 후유증으로 보인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치료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간혹 이런 일이 있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남편과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남편의 상태가 더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몸을 회복한 시아버지가 남편의 통장을 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저희와 약속했던 건 모두 무시해버리고 예전같이 사기꾼의 삶을 살기로 했나 봅니다. 남편은 극도로 흥분하며 시아버지가 두고 간 옷가지를 집어 던졌어요. 개 같은 짐승놈. 내가 사람 구실하라고 살려놨더니 한 달 만에 내 통장 가지고 튀어? 내가 미쳤지. 그런 쓰레기를 살려줄 생각을 한 내가 등신이야. 여보, 그만해.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어.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 당신 탓 아니야. 아버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그 노인네를 살려놔서 또 사기치고 도박하고 다니면 어떡해? 그놈 때문에 피해자가 또 생기면 어떡하냐고. 내가 뭐에 홀려서 그 노친네한테 간이식을 해준 건지. 남편은 흥분해서 말을 뱉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많이 아파. 잠깐 기다려봐. 119 부를게. 조금만 참아. 정신 놓지 말고. 저는 남편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정신을 계속 깨어있게 해줬습니다. 이윽고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들거드로 남편을 구급차까지 무사히 옮겼어요. 그리고 그이가 수술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당뇨와 고혈압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쇼크까지 와서 위험한 단계라고 일렀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을 선택하고
남편의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누군가 그의 옆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잠시 휴식하기로 하고 간병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실비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여서 입원비와 치료비가 모두 개인 돈으로 마련해야 했어요. 제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었죠. 시아버지가 남편의 통장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오로지 제 돈으로 입원비를 내야 했는데 고작 한 달 입원할 돈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간 카드빚이나 대출까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아버지를 찾는 게 급선무라 판단했어요. 남편 옆에서 전화를 계속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이윽고 겨우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누구냐? 저요. 아버님 며느리요. 그래. 너구나. 왜 뭐? 내가 통장 가져갔다고 전화한 거야. 아버님, 지금 아버님 아들 현식 씨가 간 이식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위험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너무나 태연하게 남 일처럼 말하는 시아버지한테 화가 났습니다. 네. 어쩌란요. 아버님한테 간이식 해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당장 와서 제 남편 간병도 하고 치료비도 내놓으세요. 제 남편 통장 들고 오란 말입니다. 너 때문에 이번 판 졌잖아. 8등 잡아서 1,000만 원 걸었는데 제기랄. 이게 다 네가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그런 거야. 아, 너 남편 돈은 요긴하게 잘 썼다. 그리고 그 자식이 죽든 살던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전화하지 마라. 아니다. 그냥 전화기 갖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남편은 저에게 얼른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괜히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회복하라고. 남편은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원은 길어지게 됐고 병원비도 바닥이 나서 대출받게 됐답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병원비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으니 대출금 갚으라는 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왔어요. 원금은커녕 이자를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닥달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며 잠깐씩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남편 앞에서 알바를 찾으면 걱정할 것 같아 휴게실로 잠시 나와 일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죠. 그러다 곧 눈에 띄는 알바 자리가 보였어요. 택배 상하차 일인데 새벽에 몇 시간만 해도 꽤 벌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사람을 모두 구했다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른 알바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휴게실에 앉아있던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세대, 일자리 찾는 거요. 네, 제 남편 병원비를 대출로 받아서 냈거든요. 매일 전화로 들들 볶고 있네요. 이자라도 내라면서요. 아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 건데? 셋. 그럼 혹시 나랑 일해보지 않을 거야? 내 간병이 되어주면 시급으로 3만 원씩 줄게. 내가 혼자 샤워도 못하고 똥도 누기 힘들어서 세대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네 남편 간병하면서 틈틈이 와서 날 도우면 고마울 것 같다고. 시급 3만 원이요. 할머니, 저 할게요. 열심히 돌봐드릴 테니까 저한테 간병 맡겨주세요. 잘 됐구먼. 그럼 간병도 하고 내 말동무도 좀 해주게. 자네가 정성껏 하면 내가 보너스도 줄 테니.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니, 여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려. 그럼 자네 남편 옆에 더 붙어 있다가 저쪽 그 1인실 VIP 병실로 오게. 알고 보니 여사님은 입원실에서 가장 비싼 VIP 병실에서 입원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틈틈이 오가기로 했답니다. 하루에 1시간씩 3번만 왔다 가라고 하셔서 남편이 식사를 마친 후에 여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샤워를 시켜드리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해드릴 게 없었죠. 저는 돈까지 받는 간병인인데 너무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아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세대,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랑 앉아서 드라마나 보자고. 그냥 같이 수다 떠는 것도 간병하는 거야. 얼른 편하게 앉아. 네, 여사님. 제가 너무 공짜로 돈을 버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여사님 샤워시켜 드리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잖아요. 화장실에서 볼 일도 혼자 보시고 식사도 알아서 하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이복에 난 간병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세대가 딱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뭐 어쨌든 오늘 자네가 할 일은 나랑 같이 드라마나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사님의 옆에 앉아서 드라마만 보고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주급으로 100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했더니 보너스가 포함됐다고 하더군요. 여사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주면 그냥 고맙다고 하고 주머니에 넣는 거야. 자네, 내 손 부끄럽게 할 거야. 네, 하지마. 그냥 넣어도. 세대가 엄한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편 병원비 갚는데 쓸 거 아니야. 세대, 나도 자네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어.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도와주는 거니까 내 마음 너 두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런데 여사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요? 아니, 뭐 가족이야 있지. 아들, 딸들 모두 해외에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 떠났고. 어머,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 하도 오래전에 떠나서 친밀감이 없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나한테 애인이 생겼어.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 넘치는 남자가 말이야. 아, 그럼 혹시 병원에도 자주 오시나요?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아직 못 봤구나. 매일 늦은 밤에 들렀다 가서 못 본 모양이네. 그이가 낮에는 일을 해서 볼 일이 없겠네? 그래도 꼭 뵙고 싶어요. 여사님이 선택한 애인이라면 분명 인자하고 훌륭하실 것 같다고요. 그렇지. 지금 내 애인은 다른 논팽이들과는 달라. 돈을 밝혀서 나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고.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 뭐라나. 우와, 정말 진짜 로맨틱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여사님은 무슨 일 하셔서 돈도 많으시고 이런 VIP 병실을 쓰시는 건가요? 무슨 기업 회장님이라도 되시는 건가요? 기업 회장? 내가 무슨 회장이야? 배움 하나 없는 무식쟁이인데 사실 난 젊어서부터 미싱쟁이였어. 옷 만드는 공장에서 미싱일을 하면서 돈 벌었지. 그러다 옷을 내 멋대로 만들어봤는데 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공장 관두고 독립해서 옷 만들어 팔기 시작했네. 왜? 동대문이고 남대문이고 여러 시장 돌면서 도매상들에게 옷을 팔았단 말이야. 그러다 시간 지나 보니 내 밑에 직원 수십 명에다가 내가 만든 옷을 사겠다는 도매상들이 줄을 섰더라고. 그렇게 수십 년 일했더니 80억짜리 상가 하나 마련하게 됐지. 그래서 지금은 상가 세만 받아먹고 살고 있네.
저는 여사님의 일대기를 듣고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턱을 벌리고 와 하는 소리를 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여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나중에 자서전 같은 책 내셔도 되겠어요? 이런 분을 간병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에요. 실없는 소리 하기는 세대. 자네한테 할 일 하나 줄게. 근데 집에 가서 속옷 좀 가져와. 카라, 입을 속옷이 덜 말라서 집에를 좀 다녀와야겠어. 어떻게, 시간이 되겠나? 그럼요, 당연히 되죠. 집 주소 알려주시면 퍼뜩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심부름으로 여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 내려 주소 앞으로 찾아갔는데 으리으리한 주택이었답니다.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여사님이 엄청 부러웠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누군가 안에서 대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그는 제 남편의 간을 이식받은 시아버지였어요. 뭐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며느리, 넌 내 뒤를 캐고 다닌 거냐? 아버님이야말로 여사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마 아버님이 박선숙 여사님의 애인이세요? 뭐야, 내가 내 애인을 어떻게 알아? 너, 뭘 노리고 있는 거야? 저는 뒤죽박죽해진 머릿속을 정리해봤습니다. 남편의 간을 얻고 멀쩡해진 시아버지가 도박을 하며 여사님을 꼬셔서 애인이 됐고 지금 이 집안에서 지내고 있던 거였죠. 저는 한탄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사님한테 사기치려고 붙으신 거죠. 아버님이 여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실한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여사님의 간병인으로 일하는 것과 남편이 입원 중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낚아채며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거 놓으세요. 당장 여사님께 가서 모두 일러야겠어요.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밝히겠다고요. 인연이 왜 야단이야? 야, 내가 이제 할망구 꼬시려고 얼마나 큰 공들인 줄 알아? 너, 행여나 입이라도 뻥긋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지, 내가 내년을 어떻게 믿겠냐? 아무래도 너 사라져 줘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다니.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살려면 내가 없어져야 해. 내가 선숙이를 꼬셔서 같이 사는 데만 2달이 넘게 걸렸거든. 이제 80억 상가가 눈앞에 다가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일러 바치면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좀 사라져야겠다. 시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미는진 모르겠지만 당장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으려는 시아버지의 낭심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박수, 여길 걷어차면 어떡해? 아유, 아파 뒤지겠네. 어디 가냐? 며느라,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닥쳐, 이 사기꾼 놈아. 내 남편이 당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지. 병원비도 한 푼 안 주고 말이야. 내 남편에게 사기친 거 바로 벌 받게 해주마. 아이, 부모 자식 간의 사기라니. 며느라, 잠깐 기다려봐. 내가 선숙이 꼬셔서 상가 먹으면 절반 나눠줄게. 그러니까 멈춰봐.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쓰레기 같은 사기꾼 자식. 너 잘 걸렸어. 여사님이라면 내놈 쉽게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뒤쫓아오느라 택시를 잡아 타더군요. 여사님 핸드폰 번호를 받았으면 바로 연락해서 알릴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연락처를 몰라 직접 전해야 했답니다. 이윽고 병원에 도착해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 시아버지도 거의 동시에 도착해서 보니 아니게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아니,
선숙이한테 말하면 안 돼. 닥쳐. 내 놈이 내 남편 간이식 받고 입을 싹 닦아버렸잖아. 훔쳐간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당신 이제 끝났어. 내가 여사님께 모두 일러서 내 놈 남은 인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주겠어. 아예 안 돼. 나 형 집행정지라서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나오기 힘들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만 뛰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너도 그만 가난해서 벗어나야지. 내가 호강시켜줄게, 세아야. 저는 노친네가 무슨 말을 하건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여사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바람에 일이 어려워졌답니다. 야, 내가 한번 크게 해서 돈 준다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뛰고 그래, 이년아. 너 지금 크게 실수하는 거야. 선숙이한테 입방정 떨면 내 인생이 끝장이라고. 내가 사기치려고 한 걸 알면 아마 그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날 엿먹일 거란 말이야. 너, 선숙이가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모르지? 무서운 분인 거 잘 알지? 자수성가신데다 인맥도 화려하셔서 너 같은 일개 사기꾼 놈 인생 쓰레기통에 처박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여사님께 진실을 알리고 말겠어. 이년아, 안 되겠네. 너, 내 말 한마디면 조폭들한테 잡혀가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도박장에서 일하는 건 알지? 걔들 엄청 무섭다. 너랑 현식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아까 나를 그놈들한테 끌고 가려고 한 거지. 그런데 어쩌지? 여긴 병원이고 CCTV도 널렸다고. 그런 건 상관 안 해. 넌 걸어서 여길 나가지 못할 거니까. 그럼 일단 내년을 좀 패야겠다. 그 다음에 조폭들이 와서 정리해 줄 거야. 잘 가라, 이 멍청한 년아. 너 없애버리고 선숙이년 계속 등쳐 먹을 거야. 난 한번 잡은 호구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시아버지가 주먹을 제 얼굴에 뻗으려는 순간 화장실 대변칸에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뚜러뻥으로 시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사님이었죠. 개인 병실 화장실이 막히는 바람의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오셨는데 거기서 시아버지의 모든 진실을 듣게 된 거죠. 이 자식, 착하고 순한 놈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었다고. 세대, 방금 말한 건 모두 사실이야. 네, 여사님. 인간 진짜 악마 같은 놈이에요. 제 남편한테 간이식 받고 통장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그이가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저놈은 남편 돈을 도박하는 데 썼다고요. 그리고 여사님께 사기치고 있는 중이고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눈깔이 삐었었구나. 이런 잡놈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야. 이거 아주 자괴감이 드는 걸. 어이, 김춘백. 당신, 날 가지고 놀았구나. 감히 박선숙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 정말 용감해. 이런 제기를. 터틀 동안 할망구야. 인연이 돈 좀 있다고 해서 사기 좀 치려고 했다. 근데 뭐, 내가 나한테 준 거 있냐? 사기를 받아먹은 게 있어야 성립한다고. 너 말 잘했다. 너 얼마 전에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잖아. 쓸 데가 있다면서 말이야. 뭐, 얼른 그 100만 원으로 사기죄로 넣는다고. 아, 이 미친 할망구야.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사기죄로 콩밥 먹겠다. 글쎄, 내가 똥 싸면서 당신이 사기꾼인 걸 듣고 바로 친하는 검사 놈한테 전화했어. 아마 지금쯤 형사들이랑 대동해서 여기로 오고 있을 거야. 검사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봐. 그 검사, 이런 씨부랄. 내 인생 하직하게 생겼네. 안 되겠다. 이럴 땐 튀는 게 상책이야.
시아버지는 화장실 복도로 튀어나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저와 여사님 둘이 몸을 날려서 시아버지의 다리 하나씩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시아버지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답니다. 아이, 그만 놔줘. 나 도망가야 해. 이번에 들어가면 진짜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가 돼서야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우라질 놈아. 내 남편이 간이식으로 살려놨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너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싼 놈이야. 절대 못 나가니까 포기해. 아니면은 선수가 그만 좀 놔주라.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돈 욕심이 나서 못된 짓 했다. 두 사람한테 빌 테니까 제발 좀 놔줘. 저와 여사님은 시아버지를 끝까지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고 하는 시아버지가 괴력을 발산하는 바람에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두 발로 저와 여사님을 걷어찬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빠져나왔다. 이 멍청한 년들아. 검사랑 경찰이 온다고. 익힘 준비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얼마 전에 형사 100명 따돌리고 도망간 놈이라고. 잘 봐라. 이 게임 준비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말이야. 저와 여사님은 뒤로 자빠져서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해 시아버지를 눈앞에서 놓칠 상황이었죠. 시아버지가 저희 두 사람에게 시시콜콜 떠들고 돌아서는데 그 순간 제 남편의 주먹이 시아버지 턱주가리를 날리면서 쓰러뜨렸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나다. 이 사기꾼 놈아. 내 간으로 살려놨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따위로 살아? 난 당신 살리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핸드을 해야지. 너네 애비한테 주먹질하냐?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당신이 나 어릴 때 허구한 날 팼잖아. 기억 안 나. 내가 과거를 다 잊고 당신 살리는 게 아니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내가 이런 놈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니. 이 새끼가 정말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 이 자식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냐?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아, 잠깐 말고 비켜. 나 지금 튀어야 할 순간이니까. 박수. 남편은 며칠 사이 몸을 회복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건강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이는 시아버지를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으며 떡실신시켜 버렸다 합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한 검사와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죠. 들어보니 간이식 수술 후에도 도박과 사기로 형사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여사님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배범으로 쇠고랑을 채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오랜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건강을 찾은 남편은 얼마 뒤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VIP 병실로 가서 여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답니다. 여사님,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사님 덕분에 치료비도 벌고 나쁜 사기꾼 놈도 잡았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별말을 다 하네. 고마운 거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고맙지. 자네 아니었으면 그놈한테 사기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사람 인연이 이렇게 연결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몰라. 그래, 나 아까 선 무슨 일 하려고? 저랑 남편은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죠. 그러지 말고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을 텐가. 내 상가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장사 한번 해봐. 처음부터 돈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하지 말고 사람 상대하는 거 배우면서 열심히 일해보라고. 내가 임대료 같은 건 받지 않을게. 인테리어랑 재료비 같은 것도 모두 지원해주고 말이야. 네, 여사님, 그건 너무 파격적인 선물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새댁이 먹이는 내 귀한 인연 아닌가? 앞으로 내가 든든한 백이 돼 줄 테니 새댁 남편이랑 열심히 장사해봐. 저와 남편은 너무 과한 선물이라 거절하려고 했지만 여사님이 한사코 자기 밑에서 일하길 바란다며 부탁하듯이 말씀하셔서 감사히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물류창고가 아닌 여사님의 상가 1층에서 야채와 과일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했는데 뭐 하다 보니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도록 크게 터져서 나오고 있답니다. 장사를 무진장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사님이 만족할 정도로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제 인생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푸념하듯이 써봤네요. 정말 아나무인인데다 못된 짓은 종합세트로 한 논팽이 맞지. 제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버거워도 결국 따뜻한 선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